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백서의 첫 시간 개요를 다뤄보겠습니다. 피어2피어 전자화폐 시스템. 이 간략한 문구 안에 100년 전통금융이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혁신은 이미 16년 전에 끝났는데 전통금융이 이제서야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채택하기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전통금융이 위험해지는 이유, 비트코인의 본질을 설명한 이 백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이렇게 아주 짧은 요약본으로 시작합니다. 이 제목이 곧 비트코인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디지털 금이다,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부수적인 내러티브에 불과합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분명히 그 제목에 이것이 화폐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첫 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개인 대 개인 버전인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를 실현한다. 전자서명은 솔루션 일부를 제공하지만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 여전히 신뢰받는 제3자를 둬야 한다면 그 주된 이점을 잃는다. 우리는 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3개 등장하는데 이것이 비트코인의 본질입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신뢰받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다. 자, 이제 이것이 이미 16년 전에 일어났던 얼마나 대단한 혁신이고 소위 전통금융은 이것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사는 철수와 부산에 사는 영희는 가족관계입니다. 영희가 철수에게 급전 1억 원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은행이 없는 시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1억 원의 현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들이 만나지 않고는 이 현금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들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만나야 되고 그 중간 지점 어디쯤인 약 대전쯤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철수는 현금 1억 원이 든 봉투를 영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피어2피어, 즉 개인 간의 1대1 현금 거래입니다. 이 1억 원의 현금 거래는 중간에 누구도 개입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전달되는 순간 소유권의 즉시 이전이 발생합니다. 즉 돈의 물리적 이동은 소유권의 이전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은행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만나서 돈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창구를 통해서든 인터넷 뱅킹이든 모바일 뱅킹이든 이제 철수가 중개자인 은행을 통해서 영희에게 1억 원을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철수가 자신의 주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 있는 자신의 계좌 잔고에서 1억 원을 영희의 주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송금을 합니다. 자, 이때 국민은행의 철수 계좌 잔고는 기존 5억 원에서 마이너스 1억 원이 찍히고 최종 잔고는 4억 원이 됩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영희의 우리은행 계좌는 기존의 잔고가 0원에서 플러스 1억으로 변경됩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 송금 거래를 P2P 현금 거래와 비교했을 때 철수와 영희 사이에서 실제 돈의 이동이 발생했습니까? 자,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는 돈의 이동이 발생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도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젠가는 실제 돈을 이동시켜서 현물 화폐의 정산을 실시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도 아니오입니다. 자, 현대 금융 시스템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만 답변합니다. 실제 돈은 영원히 이동하지 않는다. 자,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양쪽 계좌의 전산상 숫자의 변경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실제 돈은 이동하지 않는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 금융 시스템은 돈을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국제 금융 네트워크의 메시지 시스템, 바로 스위프트 시스템입니다. 스위프트는 결제 지시와 정보를 표준화된 메시지로 교환하는 글로벌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은 이 표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은행들 사이에 돈의 이동이 아니라 오직 메시지만 인터넷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철수와 영희 사이에 일어난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철수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차감할 테니 영희의 계좌에 1억 원을 더해라. 이 단순한 메시지 시스템이 현대 금융 네트워크의 전부입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스위프트 시스템을 쉽게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은행과 은행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은행 계좌의 잔고는 숫자상 그리고 전산상의 장부일 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부, 영어로 레저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금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사이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송금 거래가 발생합니다. 자, 영업이 끝나면 하루 동안의 이 거래들을 메시지에 따라서 장부를 수정하고 정리하는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바로 정산, 세틀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등장합니다. 중앙은행은 최종 결제가 그리고 최종 정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국은행에 있는 각 상업은행 계좌는 정산 절차에 따라 지급 준비금이 변경됩니다. 이 정산 과정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계좌 숫자도 변경되는 겁니다. 이 최종 정산 과정에서도 실제 돈은 전혀 이동하지 않고 숫자만 변경될 뿐입니다. 자, 현대 금융은 장부상의 숫자 변경이 전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과정을 국제 송금으로 확장해 보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철수는 미국에 유학 중인 영희에게 학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자, 한국의 국민은행과 미국의 골드만삭스 은행은 직접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송금할 수 없습니다. 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즉 TTP라고 하는데 이 TTP들을 통해서 국제 송금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각 단계마다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 글로벌 금융에서 소외된 제3국가의 경우에는 더 많은 중개은행과 훨씬 더 많은 수수료가 필요하죠. 자, 도달 시간은 최대 2주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이 자금의 출처 그리고 사용 목적까지 모두 밝혀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엔 그걸 다 밝히고 나서라도 송금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도 스위프트 메시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고 메시지에 따라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최종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국제 송금 과정에서 실물 돈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중간 정리합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은 돈의 이동이 아닙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메시지의 이동이고 이 메시지에 따른 숫자의 변경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돈은 왜 메시지처럼 인터넷을 통해 보내지 못하는 걸까요? 어차피 은행의 잔고가 데이터 숫자일 뿐이면 철수의 은행 계좌에 5억 원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1억 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냥 영희에게 이메일 보내듯이 보낼 수는 없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모든 디지털 파일이 무한히 복제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복제된 데이터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동료에게 보낸 업무 파일은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즉시 내 컴퓨터에 있는 원본과 동일하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 파일은 인터넷을 타고 흐를 수 있지만 돈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돈도 결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무한히 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두 사람이 직접 송금 거래를 하고 싶어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철수가 영희에게 1억 원을 보내고 영희가 1억 원이라는 데이터를 받는다고 해도 기존에 철수 계좌에 1억 원이라는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중 지불 또는 이중 지급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이중 지불은 버그나 오류도 아니고 그냥 디지털 세상에선 데이터라는 실체의 본질일 뿐입니다. 바로 이 이중 지불 문제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이 필요해집니다. 이 중개인인 은행을 통해서 영희가 받은 1억 원이 디지털 숫자의 복사본이 아니라 가치의 이전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중개인으로서의 은행을 신뢰합니다. 은행은 이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중간에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의 역할은 이 이중 지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중개자들을 신뢰할 만한 제3자 TTP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백서의 첫 페이지의 핵심 키워드 3개 중 2가지를 이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중 지불과 신뢰할 만한 제3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자, 현대 금융 시스템은 이중 지불의 문제로 인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은행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 은행뿐만 아니라 돈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요구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래 상대방 위험 때문인데, 자, 철수가 온라인으로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중개인이 없다면 철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혹시 내가 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물건을 배송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죠. 반면에 상점은 물건은 내가 먼저 보냈는데 상대방이 송금을 해주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 금융은 대부분 중간에 중개인, 즉 신뢰할 만한 제3자가 포함된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은행, 카드사, 통신사, 핀테크, 자, 돈과 결제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바로 이 신뢰할 만한 제3자의 중개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의 문제를 전혀 느낄 수 없고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듯한 착각을 하시더라도 이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는 모두 비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신뢰 기반 시스템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뢰가 소멸된다면 연결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비트코인 백서의 첫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현대 금융의 혁신은 이미 16년 전에 매우 파괴적인 방법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건 혁신 수준이 아니라 금융혁명입니다. 자, 우리는 한국의 국민은행과 미국의 골드만삭스 은행이 직접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TTP를 통해서 국제 송금이 이루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정보의 공개가 없이는 이 국경을 뛰어넘는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좌의 돈은 은행이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만 존재해도 괜찮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돈의 소유권이 내 것이라는 것을 만일 은행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명목상 소유권은 나의 돈이지만 은행은 얼마든지 유사시에 내 계좌를 동결시키고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해결한 것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어떤 중개인도 필요하지 않은 P2P 송금 시스템입니다. 내 지갑과 상대방의 지갑이 존재하고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국경을 초월해서 지구 반대편까지도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가치가 담긴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송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아무런 제약 없이 실시간에 가깝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통 금융과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중개인, 신뢰할 만한 제3자가 사라졌다. 이중지불 문제가 없다. 전통 금융과 비교하면 국경을 초월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송금된다. 전송이 곧 정산이라는 의미에서 결제는 즉시 완결됩니다. 마지막으로 P2P 현금 거래와 같이 소유권의 완전한 즉시 이전이 발생합니다. 전통금융은 돈의 이동이 없는 장부정산 시스템이고 비트코인은 정산이 없는 돈의 실시간 이동 시스템입니다. 전통금융의 정산은 사후에 장부를 맞추는 과정이고 비트코인은 거래 그 자체가 돈과 소유권의 최종적 이전이고 완결입니다. 자, 앞으로 백서를 통해 배우게 될 건 비트코인이 단순한 송금 기술이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 방식 자체를 바꾼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결제 속도를 개선한 게 아니라 결제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제거한 혁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모든 중요한 정보, 데이터, 파일은 모두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를 흐릅니다. 그런데 돈만큼은 인터넷을 타고 흐르지 못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돈을 이동시키는데 반드시 제3자의 신뢰에 기반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뢰받는 제3자 없이 인터넷을 타고 가치가 이동하는 최초의 화폐 시스템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바꿀 세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개 없는 세상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최초의 성공 실험이었고 이제 많은 알트코인들이 그것이 100% 가능하다는 것을 앞으로 증명해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뢰할 필요가 없는 신뢰 시스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겨우 개요의 첫 요약 페이지 3개의 문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트코인 백서 1장부터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런 혁명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암호학이나 컴퓨터 공학 지식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타인에게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결국 미래의 모든 사람은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가 느린가의 차이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세대가 학교 교과서에 핵심적으로 공부하게 될 과목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98%보다 빠른 2%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알트코인을 논하기 전에 비트코인부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